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위선적인 사교의 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공허한 클래식 선율이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교양 있는 척하는 웃음소리 사이를 떠다녔다. 유진그룹의 회장 강태준에게 이 모든 것은 지루하고 역겨운 연극에 불과했다. 그는 이 시간을 오직 사업을 위해서 견뎌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제 턱시도는 그의 차가운 권력을 상징하는 갑옷과도 같았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끊임없이 그에게 꽂혔다. 그 시선에는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노골적인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은 종종 그의 곁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는 그의 아내 한지원에게로 옮겨갔다가 이내 흥미를 잃고 사라졌다. 태주는 그 찰나의 시선들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느꼈다. 한지원은 그곳에 있었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가의 심플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화려한 연회장의 값비싼 가구처럼 배경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전략적인 합병을 위해 억지로 떠안은 짐이었고 몰락한 명문가가 그의 제국에 바친 가장 무가치한 곡물이었다. 태준은 그녀의 텅 비고 감정 없는 눈동자를 볼 때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경멸감을 억눌러야 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였다. 유진그룹의 막대한 자본과 지원의 가문이 가진 명목상의 명예를 교환한 것이다. 태준은 이 거래로 원하는 사업적 발판을 모두 얻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침실에 유령을 들여놓은 셈이었다. 그는 그녀의 순종적인 침묵을 지독한 무능함과 공허함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저 여자에게는 열정도 야망도 심지어 분노조차 없다고 그는 확신했다. 강 회장님, 오늘 밤 정말 멋지십니다. 유진바이오의 최근 성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중견기업의 대표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태주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형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의 대화는 곧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복잡한 논의로 이어졌다. 그 대표의 아내가 어색하게 지원의 곁에 섰다. 사모님 드레스가 정말 우아하시네요. 이런 파티가 즐거우신가요? 김 이사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다. 지원은 샴페인 잔을 든 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과찬이십니다. 김 사모님이야말로 오늘 보석처럼 빛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대화를 끊고 김 이사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김 대표 잠시 저쪽에서 반도체 제안서 건에 대해 마저 이야기하시죠. 그는 지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김 이사를 이끌고 자리를 옮겼다. 지원과 김 사모는 그렇게 어색하게 허공에 남겨졌다. 태준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고립시켰다. 그것은 그녀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그의 방식이었다. 지원은 그 모욕적인 순간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구석으로 물러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파티장을 조망했다. 그녀의 이런 무반응이 태준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망신을 당해 어쩔 줄 몰라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저렇게 텅 빈 인형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있었다. 불과 한 달 전 그는 경쟁사였던 태영중공업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무너뜨렸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고 태준은 승리했다. 그는 자신이 만질 수 없는 존재, 즉 비즈니스 세계의 포식자라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자신의 발밑을 살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때 그의 충직한 부하이자 유진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인 민 이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 이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최근 추진 중이신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인수건 말입니다. 박진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태주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코웃음을 쳤다. 박진석 그 시체나 파먹는 하이에나 말인가. 그는 박진석을 한 수 아래로 보고 있었다. 그가 감히 유진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나. 그는 짓기만 할 뿐 물지는 못해. 쓸데없는 걱정으로 내 시간 낭비하지 말게 민 이사. 하지만 회장님, 이번엔 다릅니다. 민 이사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그가 에이펙스의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유령 회사를 내세워 부채 함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기업 경쟁이 아닙니다. 사보타주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 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문도. 태주는 민 이사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소문 따위로 내 판단을 흐리지 말게. 박진석이 내 손바닥 안에서 놀게 놔둬. 그가 기어오를수록 더 세게 밟아줄 수 있으니까. 유진은 난공불락이야. 내 말 알아들었나? 민 이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태준의 오만함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벽이었다. 파티장 가장자리 화려한 기둥 그림자에 가려진 곳에서 한지원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한 아첨꾼들의 역겨운 미소도, 그녀를 향해 던져지는 동정 어린 시선도 모두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민 이사와 대화하는 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 이사의 굳은 어깨와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것도 보고 있었다. 저쪽 출입구 근처 비상구 표지판 아래에 서 있는 남자였다. 그는 최고급 이벤트 스태프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 복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파티의 음식이나 손님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태중과 그의 경호원들의 동선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지원은 저 남자가 차고 있는 이어피스가 일반 행사용이 아님을 즉시 알아챘다. 저것은 전문 보안 요원이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통신 장비였다. 또한 그의 빌린 듯한 턱시도 소매 아래로 아주 희미하지만 조직적인 문양의 문신 일부가 스치듯 보였다. 그는 태준의 경호팀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의 위치 무기 소지 가능성, 그리고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있었다. 지원은 가볍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박진석. 그 이름은 그녀가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남편의 저 치명적인 오만함이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강태준은 거대한 폭풍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도 성벽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이바흐의 뒷좌석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두꺼운 방음 유리는 그들 두 사람을 이 세상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태준은 거칠게 넥타이를 잡아 풀며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당신은 꼭 그렇게 유령처럼 굴어야 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노골적인 혐오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유진그룹 회장의 아내야. 최소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유용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 밤 당신의 그 멍청한 표정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는 그녀가 울거나 변명하거나 최소한 당황하기라도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원은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제 존재가 회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는 깊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이 예측 가능한 감정 없는 반응은 태준을 더욱 격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분노에 차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이를 악물었다. 이 결혼은 그에게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생각했다.
이 결혼만 아니었다면 그는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 야망 있고 활기 넘치는 여자를 만났을 것이다. 사업적인 파트너이자 동시에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자 말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텅 빈 껍데기와 한 채 갇혀 있다. 그는 지원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성공에 붙은 유일한 오점이었다. 차가운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대한 저택의 로비에 그들의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태주는 집사에게 코트를 벗어 던지며 지원에게 명령했다. 당신 진학 날개 으로 가. 난 서재에서 처리할 일이 있으니까. 그는 그녀를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인처럼 대했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태주는 그녀의 힘없는 뒷모습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서재로 옮겼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을 집어들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인수 계획서였다. 그는 박진석의 경고를 떠올렸지만 이내 비웃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그 어떤 하이에나도 감히 자신의 사냥감을 넘볼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향하던 한지원은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정원 너머 저택의 정문을 마주보고 있는 도로 건너편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사흘 전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낯선 검은색 세단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 차체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파티장에서 내내 텅 비어있던 그 눈동자에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얼음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수년간 쓰고 있던 순종적인 인형의 가면이 아주 찰나의 순간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냉철한 전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지원은 자신의 방, 즉 저택의 서쪽 끝에 고립된 재낙 날개 으로 돌아왔다. 이곳은 강태준의 공간과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들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공간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늘 그렇듯 고요했지만 오늘 밤의 침묵은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텅 빈 공허함이 아니었다.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검은색 실크 가운을 걸쳤다. 그리고는 창가로 다가가 두꺼운 커튼 사이로 아주 미세한 틈을 만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망설임 없이 어둠 속의 그 지점 정문 너머 도로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을 향했다. 그 차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교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추어적인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태준의 경호팀을 둔감하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오만함이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방 안에 있는 인터컴을 들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집사에게 물 한 잔을 부탁했다. 집사는 즉시 응답했다. 네, 사모님,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지원의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미세한 소리를 포착했다. 딸깍 하는 아주 작은 기계음과 함께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백색 소음이 깔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 장치가 연결되었을 때 발생하는 특유의 고주파 울림이었다. 저택의 모든 통신망이 도청당하고 있었다. 파티장에서 본 그 수상한 직원, 그리고 저택 밖의 감시조.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섬뜩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년 동안이나 억눌러왔던 뼛속까지 각인된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새벽 지원은 평소처럼 정원을 산책했다. 이것은 그녀의 일과 중 하나였고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태주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의미 없는 배회라고 비웃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녀의 감각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주변을 훑고 있었다. 그녀는 정원 남쪽 구석 경호원들의 초소 근처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틀 전 새로 배치된 경호원이 서 있었다. 그는 태준의 기존 경호팀과는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태준의 팀원들이 전형적인 엘리트 경호원들의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 남자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지원은 일부러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가벼운 목례를 했다. 날씨가 춥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사모님의 인사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 고개를 숙일 때 셔츠 깃이 살짝 벌어졌고 지원은 그의 목덜미 아래에 새겨진 작은 문신을 보았다. 거미줄에 매달린 전갈. 그것은 파티장에서 본 그 남자의 손목에 있던 문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된 극도로 폭력적인 청부 조직 스콜피온의 표식이었다. 박진석이 고작 기업 인수를 위해 이런 자들을 고용했을 리 없었다. 이것은 인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 선포였고 그 목적은 태준의 사업이 아니라 그의 목숨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 한지원은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부드러운 실크 가운 차림이 아니었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그녀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미끄러져 나갔다. 그녀는 이 저택에 처음 온 날, 태준이 그녀를 경멸하며 방치했던 그 일주일 동안 저택의 모든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 두었다. 그녀는 태준의 서재나 경호실로 향하지 않았다. 그곳은 이미 적의 감시 아래 있을 것이 뻔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지하 2층 저택의 중앙통제실이자 서버룸이었다. 태준은 이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수십억을 쏟아부었고 오직 그와 그의 경호팀장만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이 방의 존재조차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원은 두꺼운 강철문 앞에 보안 패드 앞에 섰다. 지문 인식과 홍채 스캔, 그리고 실루 자리에 비밀번호가 필요한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직접 만든 소형 EMP 전자기, 펄스 발생기와 몇 가닥의 특수 합금선을 꺼냈다. 그녀는 보안 패널의 틈새로 합금선을 밀어넣어 회로를 노출시킨 뒤 정확한 타이밍에 EMP를 터뜨렸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패널의 불빛이 잠시 나갔다가 다시 켜졌다. 시스템이 강제로 재부팅되며 3초간의 오류 상태에 빠진 사이 그녀는 잠금 장치를 수동으로 해제했다. 서버룸 안은 수백 개의 케이블과 깜박이는 불빛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즉시 메인 서버에 접근했다. 태준의 보안팀이 설치한 방화벽은 그녀의 눈에는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허술했다. 그녀는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불과 48시간 전 외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원격 접속이 이루어진 흔적을 발견했다. 적들은 이미 시스템 내부에 백도어를 심어놓았다. 그들은 저택의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태준의 모든 통화, 모든 회의 내용이 박진석의 귀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지원은 저택의 샤디 컴퓨터 지원 설계 도면을 열었다. 그리고는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분석했다. 태준의 경호팀은 명백한 사각지대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다. 특히 태준의 서재로 통하는 환기구와 그녀 자신의 방으로 이어지는 비상복도는 완벽한 침투로가 될 수 있었다. 이 바보들. 그녀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것은 태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능이었다. 혹은 내부의 배신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노트북을 서버에 연결해 가짜 로그 데이터를 생성하기 시작했다. 적들이 그녀의 침입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그들의 백도어를 역이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트로이 목마를 심어 놓았다. 이제 그녀는 태준에게 경고해야 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그가 이런 식으로 죽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을 가로질러 1층 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이 시간까지 일에 미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태준은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그것도 한밤중의 운동복 차림에 그의 얼굴은 불쾌감으로 일그러졌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노크도 없이. 당신 지금 당장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인수를 중단해야 해요.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평소의 무감정한 통화는 완전히 달랐다. 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당신이 감히 내 사업에 대해 짓거리는 건가? 꼴이 우습군. 드디어 지루함에 미쳐버린 건가? 이건 사업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요. 지원은 책상으로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박진석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는 스콜피온을 고용했어요. 저택은 이미 그들에게 점령당했어요. 모든 통신이 도청당하고 있고 보안 시스템은 뚫렸어요. 저 밖에 감시조가 있고 경호팀 내부에도 첩자가. 짜이작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태준이 그녀의 뺨을 거세게 내리친 것이다. 지원은 고개가 돌아갔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냉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그녀의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이 즉시 그 생경한 감정을 덮어버렸다. 감히 내 앞에서 미친 소리를 짓거려. 당신 따위가 박진석을 어떻게 알지? 스콜피온 소설이라도 쓰는 건가? 그는 그녀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당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공허한 여자인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로 망상에 사로잡힌 줄은 몰랐군. 내 경고를 무시한 민 이사에게 화풀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건가? 정말 역겹군. 난 경고했어요.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뺨이 불타는 듯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의 그 오만함이 당신 눈을 멀게 했어요. 당신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이미 뚫렸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경호원들은 무능하거나 배신자예요. 당신은 지금 벌거벗은 채로 늑대굴 한가운데 서 있는 거라고요. 태준은 다시 한번 손을 치켜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에 가로막혀 차마 내리치지 못했다. 그는 대신 경멸을 담아 손가락질을 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내 일에 끼어들 생각 마. 당신은 그저 장식품이야. 장식품이 말을 하려 들면 그건 그냥 폐기 처분될 뿐이니까. 명심해.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나섰다.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이 그녀가 겪은 모욕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태준은 그녀의 경고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성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설 때까지도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기대도 연민도 가지지 않았다. 그는 구제불능의 바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숨겨둔 위성 전화를 꺼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봉인했던 번호를 눌렀다. 이제 그녀는 그녀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위성 전화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뺨의 열기만큼이나 생생했다. 한지원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은 단 3번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거칠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이 번호는 죽었어. 유령입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한 점의 감정도 없이 건조했다.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숨을 멈췄다. 몇 초간의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지원, 한지원. 우린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아니, 사라졌다고. 둘 다 마찬가지죠, 민 실장님. 전 지금 정보가 필요해요. 그녀는 과거의 상사를 부르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박진석, 그리고 스콜피온이라는 조직입니다. 그 둘 사이에 모든 연결고리를 찾아주세요. 지금 당장. 민 실장의 목소리가 즉각 날카로워졌다. 박진석, 그 쓰레기 스콜피온 지원아.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들은 넌 이미 그 세계를 떠났어. 그 세계가 내 침실까지 기어 들어왔어요. 지원은 창밖에 검은 세단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들이 내 자산을 노리고 있어요. 강태준 회장 말이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찾아주세요. 암호 채널 에코7으로 전송하세요. 30분 드립니다. 그녀는 민 실장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통화를 끊었다. 그는 할 것이다. 유령의 요청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과거의 빚을 청산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어둠이 그녀를 덮쳤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5년 전 그날 밤 인천항의 비릿한 바다 냄새와 화약 냄새가 스며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화려한 저택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컨테이너 야적장 죽음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당시 국정원 NIS 외 최정예 현장 요원 코드네임 고스트 유령이었다. 심리전과 암살 근접 격투 CQC의 스페셜리스트. 그녀의 임무는 북아시아 범죄 조직과 연계된 대규모 무기 밀매 현장을 급습하고 조직의 수뇌부와 그들에게 기밀을 넘긴 내부 배신자를 체포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의 팀은 최고 중에 최고였다. 하지만 그들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정보는 완벽하게 유출되어 있었다. 그들이 컨테이너 야적장에 진입한 순간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다. 매복이었다. 전원 퇴각 함정이다. 그녀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팀원들이 쓰러져 갔다. 그녀의 부사수이자 연인이었던 재훈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가슴에 총탄을 맞았다. 그의 피가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지원아, 도망쳐, 아내. 배신자가.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전략가가 아니었다. 분노와 상실감에 사로잡힌 살인병기였다. 그녀는 재훈의 권총을 뽑아들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적들의 총구가 불을 뿜기 전에 그녀의 칼이 먼저 그들의 목을 베었다. 그녀는 총알 사이를 춤추듯 피하며 3명의 머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그녀는 총을 맞았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임무 완수라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목표물이었던 적의 지휘관에게 도달했다. 그는 겁에 질려 항복하려 했지만 지원은 그의 눈에서 배신자의 미소를 보았다. 그는 내부 정보를 받은 자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 넣었다. 그녀는 임무에는 성공했다. 배신자의 증거가 담긴 데이터 칩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팀은 전멸했다. 그녀만이 유일한 생존자였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인천항 참사로 명명하고 모든 책임을 현장 지휘관이었던 그녀에게 돌렸다. 배신자는 꼬리만 잘랐을 뿐 몸통은 여전히 조직 내부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불명예 제대를 받아들이고 감시 속에서 살아가거나 혹은 죽는 것이었다.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한지원은 공식적으로 작전 중 실종 사망 처리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몰락한 가문의 무기력한 딸, 강태준과의 정략 결혼은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경멸과 무시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였다. 그의 오만함은 그녀가 숨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패였다. 그녀는 5년 동안 유령처럼 살았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오늘 밤 강태준의 뺨을 맞은 순간 그녀는 재훈의 마지막 숨결을 느꼈다. 그리고 박진석과 스콜피온의 등장은 봉인되었던 과거를 현재로 끌어냈다. 삐빅. 노트북에서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울렸다. 민 실장이었다. 그녀는 벽장 깊숙한 곳 이중 바닥 아래에 숨겨둔 군용 등급의 암호화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가 저택에 들어온 첫날 설치해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독립 네트워크였다. 그녀는 에코7 채널에 접속해 파일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정보들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진석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5년 전 인천항 사건의 배후에 있던 거대 범죄 신디케이트의 핵심 자금책이었다. 스콜피오는 그가 직접 관리하는 사병 조직이었고 그들은 돈을 받고 움직이는 용병이 아니었다. 그들은 박진석의 명령에 죽고 사는 광신도들이었다. 민 실장이 보낸 추가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박진석은 강태준의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인수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에이펙스가 가진 첨단 위성 물류 추적 시스템을 원했다. 그것은 그의 불법 무기 거래 네트워크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그 퍼즐 조각을 손에 넣으려는 방해꾼에 불과했다. 매 엉청한 강태준. 지원은 이를 갈았다. 태준은 자신이 사자와 호랑이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거대한 마약 카르텔의 심장부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들은 태준의 사업을 빼앗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를 시끄러운 파리처럼 제거하고 그의 제국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서버룸에 심어둔 트로이 목마를 가동했다. 저택 내부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자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경호팀장과 새로운 그 경호원 스콜피온 단원, 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가 잡혔다. D-Day, 내일 오전 10시, 양평별장으로 이동하는 경로. 3번 국도 터널 앞. 내일 오전 10시, 강태준은 에이펙스 인수의 마지막談判을 위해 양평별장으로 비밀리에 이동할 예정이었다. 태준은 그것이 극비사항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박진석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경호팀장이 배신자였다. 그들은 태준의 이동 경로에 완벽한 매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인천항의 재현이었다. 한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냉철한 사리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모욕하고 경멸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오만한 바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런 식으로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강태준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5년 전 죽어간 동료들의 복수였고 그녀의 손으로 끝내지 못한 임무의 연장이었다. 박진석은 그녀가 놓쳤던 과거의 망령이었고 이제 그 망령이 스스로 그녀의 영역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방 한쪽 벽을 밀었다.
위장된 벽 뒤로 그녀가 수년 동안 준비해온 무기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령이 다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아래 둔 펜트하우스 그 꼭대기층에서 박진석은 값비싼 콘약잔을 흔들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잔인한 미소를 비췄다. 그는 유진그룹의 빌딩을 내려다보며 마치 거대한 사냥감을 이미 쓰러뜨린 듯한 여유를 부렸다. 그에게 강태준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걸리적거리는 돌멩이 온을 안으로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다. 준비는 다 됐나? 그가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림자에게 물었다. 유진그룹의 경호팀장이자 그의 충실한 쥐최 실장이었다. 네, 회장님. 강태준은 오늘 오전 10시 정각에 양평별장으로 출발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호 인력은 최소한으로 줄였고 제가 직접 지휘합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박진석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3번 국도터널 앞 그 지점은 확실하고 완벽합니다, 회장님. 대형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강 회장의 마이바흐를 정면으로 들이받을 겁니다. 사고로 위장하기 완벽한 장소죠. 살아남더라도 터널 양쪽을 막고 대기 중인 우리 스콜피온 팀원들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겁니다. 조하, 사고가 너무 깔끔하면 의심을 사기 쉽지. 박진석이 콘약을 한 모금 마셨다. 경호팀장인 자네는 적당히 부상을 입고 살아남아야 해. 비극적인 사고에서 회장을 지키려다 실패한 충성스러운 부하 노릇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유진그룹을 인수할 때 자네가 내부에서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목숨 바쳐 따르겠습니다. 최 실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진석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충성심만큼 경멸스러운 것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것만큼 유용한 것도 없다고 여겼다. 강태준은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의 배신이라는 흰개미굴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죽는 순간까지도 모를 것이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의 저택. 강태준은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오늘은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인수의 마지막 날이었다. 양평별장에서 이루어질 비밀 회동은 그의 승리를 확정짓는 자리였다. 어젯밤 한지원의 그 미친 소동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지만 이내 그의 오만함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그저 아내의 히스테리 혹은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유치한 발악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자신의 경호팀장 최 실장이 어젯밤 늦게 보고한 내용을 떠올렸다. 회장님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저택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고 감시 차량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파파라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일정은 제가 직접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태준은 역시 자신의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가 서류 가방을 들고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였다. 현관문 앞에 한지원이 서 있었다. 평소에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검은색 바지와 편안해 보이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단순한 복장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똑바로 꿰뚫고 있었다. 비켜. 태준은 그녀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태준은 어이가 없어서 걸음을 멈췄다. 아직도 그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건가? 내가 어젯밤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양평으로 가는 길 3번 국도 터널 앞. 함정이에요. 지원은 감정 없이 사실을 말했다. 덤프트럭이 당신 차를 칠 거예요. 그건 사고가 아니에요. 스콜피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최 실장이 배신자입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은 경고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비밀 일정과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 여자가 감히 자신을 감시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감히 날 감시해. 그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비밀 일정을 어떻게 알았지? 내 서재를 뒤진 건가? 아니면 내 전화를 도청이라도 한 건가? 그는 그녀가 어젯밤 말했던 도청 이야기가 사실은 그녀 자신의 범행을 고백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그 차를 타면 죽어요. 지원은 그의 분노에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그녀의 그 당당한 태도가 태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조종하려는 그녀의 수작이거나 혹은 박진석과 내통한 그녀의 배신이라고 결론 내렸다. 어쩌면 이 여자가 박진석의 스파이일지도 몰랐다. 역겨운 년. 태준은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내가 당신의 그 뻔한 연극에 속을 것 같아. 최 실장은 내게 목숨을 바친 사람이야. 당신 같은 텅 빈 껍데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내 관심을 끌고 싶어서 이젠 내 사업까지 망치려는 건가? 그는 거칠게 그녀를 밀쳤다. 지원은 균형을 잃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태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암덩어리야. 내 성공에 붙은 유일한 오점이라고 감히 내 앞길을 막아.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다시 한번 거칠게 밀어내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 밖에는 방탄 마이바흐가 대기하고 있었고 최 실장이 공손하게 뒷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최 실장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출발해. 태준은 차에 오르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지원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저 여자가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해. 필요하다면 방에 가두어 버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문을 닫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태준이 아닌 현관에 서 있는 지원을 향한 것이었다. 방탄 차량 세대로 이루어진 호송대가 육중한 철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시트에 몸을 깊게 묻고 눈을 감았다. 그는 한지원의 망상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자신의 경호팀이 난공불락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곧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지원은 사라지는 차량 행렬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젯밤 맞았던 뺨의 희미한 통증이 다시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모욕도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절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설득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죽어가는 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 혹은 헛된 의무감의 발로였을 뿐이다. 그녀는 몸을 돌려 저택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저택의 측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정원을 가로질러 갔다. 담쟁이 덩굴로 위장된 문이 나타났다. 그곳은 태준조차 모르는 그녀만이 아는 숨겨진 차고였다. 그녀는 그곳의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이제 말은 끝났다. 유령이 직접 사냥에 나설 시간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5년 전의 악연을 그리고 그녀의 영역을 침범한 스콜피온을 사냥하러 가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방탄 마이바흐의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은 채 애써 한지원의 망상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했다. 그의 손에는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인수계약의 마지막 세부 사항이 적힌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3번 국도터널 앞.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그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이 불쾌한 기분은 그저 아침부터 재수 없는 광경을 봤기 때문이라고 치부했다. 그의 호송대는 2대의 검은색 지바겐이 앞뒤를 호위하며 한적한 3번 국도를 순조롭게 달리고 있었다. 양평으로 향하는 이 길은 그가 비밀 회동을 위해 즐겨 찾는 경로였다.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산길을 지나자 전방에 제3 양평 터널이라는 표지판이 나타났다. 태주는 자기도 모르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터널 입구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역주행으로 튀어나왔다. 트럭은 경적도 울리지 않고 오직 그들의 호송대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선두에 섰던 지바겐의 운전자가 경악하며 핸들을 꺾었지만 피할 공간이 없었다. 쾅!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덤프트럭이 선두 차량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다. 지바겐은 공중으로 튕겨져 나갔다가 도로 위에 처박혔다. 회장님, 태준이 타고 있던 마이바흐의 운전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급정거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어대는 끔찍한 마찰음이 터널 안을 울렸다. 마이바흐는 선두 차량의 잔해를 겨우 피하며 멈춰섰고 뒤따르던 후미 차량 역시 급정거하며 그들의 퇴로를 막아버렸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젠장, 이게 무슨... 태준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마이바흐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최 실장이 움직였다. 그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총구는 밖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운전기사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운전기사가 즉사했다. 피와 뇌수가 태준의 눈앞에 튀었다. 태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는 얼어붙었다. 최 실장은 방탄유리 넘어 박살난 선두 차량에서 기어나오는 스콜피온 단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지금이다 그를 끌어내. 그가 배신자였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적이었다. 그녀가 옳았어.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함정이야. 최 실장이 배신자야. 그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던 그의 아내 한지원의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의 오만함이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로 공포라는 차가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다. 터널 양쪽에서 검은색 밴들이 나타나 길을 완전히 차단했다. 전술 장비로 무장한 스콜피온의 용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용병이라기보다 처형 집행인에 가까웠다. 후미 차량에 남아있던 태준의 충성스러운 경호원 2명이 차에서 내려 응사하려 했지만 십자포화에 걸려 순식간에 벌집이 되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강태준, 나와라. 최 실장이 마이바흐의 문을 열려고 했지만 중앙 잠금 장치가 작동해 열리지 않았다. 태준은 공포에 질려 뒷좌석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런 멍청한 놈, 네가 내 무덤을 팠구나. 최 실장이 조롱하며 소리쳤다. 폭탄 설치해 저 방탄 깡통째로 날려버려. 스콜피온. 단원 2명이 방탄유리에 소형 접착 폭탄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죽음이었다. 그는 이 터널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의 손에 죽는 것이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 그의 부, 그의 명예. 그 모든 것이 이 차가운 콘크리트 터널 안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때 터널 저편에서 날카로운 엔진음이 들려왔다. 단순한 자동차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제트기가 활주로를 질주하는 듯한 고막을 찢는 고주파의 비명소리였다. 폭탄을 설치하던 단원들이 의아한 듯 터널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검은색의 유선형 물체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것은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는 초고성능 슈퍼바이크였다.
바이크는 잔해와 시체들로 가로막힌 도로를 무시하고 전복된 지바겐을 도약대 삼아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는 마이바흐 바로 앞 학살에 현장 한가운데 완벽하게 착지했다. 라이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강화 라이딩 슈트와 헬멧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스콜피온 단원들이 당황한 사이 라이더는 움직였다. 그녀는 바이크에 앉은 채로 양손에 든 소음 권총을 브레스처럼 뿜어냈다. 퓨퓨퓨 정확히 3발, 폭탄을 설치하던 2명과 최 실장 옆에 있던 단원 1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완벽한 헤드샷이었다. 뭐야? 전연 최 실장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남은 스콜피온 단원들이 일제히 검은 라이더에게 총구를 돌렸다. 하지만 라이더는 그들보다 빨랐다. 그녀는 바이크를 미끄러뜨리며 차체 옆으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바이크의 방탄 프레임에 튕겨나갔다. 그녀는 바이크를 방패 삼아 낮은 자세로 다시 응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번의 실전을 겪은 암살자의 정제된 동작이었다. 낭비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적의 위치 무기 그리고 시야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태주는 깨진 방탄유리 너머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저 검은 유령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한 단원의 총구를 손으로 쳐올리는 동시에 그의 팔을 꺾어버리고 그를 인간 방패로 삼아 다른 2명을 사살했다. 스콜피오는 최정의 용병들이었지만 이 라이더 앞에서는 어린아이들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음을 깨달았다. 최 실장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이성을 잃었다. 죽여, 당장 저 년을 죽여. 그가 소리치며 자신의 총을 난사했다. 하지만 라이더는 이미 덤프트럭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터널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땀방울이 최 실장의 뺨을 타고 흘렀다. 어디 갔어? 어디에 숨었지? 내 뒤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려왔다. 최 실장이 경악하며 돌아섰을 때 라이더는 이미 그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은 뒤였다. 그녀는 그의 턱을 잡아 돌려 콘크리트 벽에 처박았다. 쿵! 최 실장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압도한 상대를 올려다보았다. 너 대체 누구야? 라이더는 대답 대신 천천히 헬멧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헬멧을 벗었다. 땀에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한지원이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매일 밤 경멸했던 무기력한 아내. 그가 장식품 암덩어리라고 불렀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피비린내 나는 터널 한가운데 10명이 넘는 전문 킬러들의 시체 더미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지옥의 불길보다 더 차가운 사리가 불타고 있었다. 최 실장 역시 이성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 말도 안 돼, 사모님. 그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다. 어떻게 당신이... 지원은 빼앗은 총에 탄창을 확인하며 차갑게 말했다. 넌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실수를 했어, 최 실장. 넌 유령을 건드렸으니까. 최 실장이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 칼을 뽑아 들려던 순간 지원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퓨! 소음 처리된 총알이 정확히 그의 미간에 박혔다. 최 실장은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터널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다. 오직 박살난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피비린내만이 가득했다. 한지원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는 마이바흐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총의 개머리판으로 이미 금이 간 유리를 3개 내리쳤다. 유리가 완전히 박살났다. 강태준은 유리 파편을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처박혀 공포와 혼란에 빠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당신... 그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박진석의 2차 타격대가 3분 안에 도착해. 지원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알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낯선 사람 냉혹한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이채 부착된 추적기를 보고 오는 거야. 살고 싶으면 당장 기어나와. 강태준은 얼어붙은 몸을 억지로 움직였다. 지원의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박살난 유리창을 통해 비틀거리며 차 밖으로 기어나왔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완벽했던 슈트는 피와 유리 파편으로 뒤덮여 있었고 뺨에서는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다. 그의 눈앞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불타는 차체, 사방에 널린 시체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선 자신의 아내. 그는 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았다. 이건 꿈이야. 정신 차려. 지원이 그의 뺨을 가볍지만 날카롭게 때렸다. 고통이 아니라 그 차가운 접촉이 그의 마비된 신경을 깨웠다. 사이렌 소리 안 들려. 그건 경찰이 아니야. 박진석의 2차 타격대다. 그녀는 태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슈퍼바이크로 끌고 갔다. 올라타. 꽉 잡아. 그녀는 마치 거대한 짐짝을 다루듯 그를 바이크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태준은 기계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그가 만진 것은 부드러운 아내의 살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단한 방탄 라이딩 슈트의 감촉이었고 그 아래에는 강철처럼 단련된 근육이 느껴졌다. 부르릉 자의 지원이 스로틀을 감자 야수와도 같은 엔진이 다시 포효했다. 바이크는 순식간에 180도 회전하여 그들이 왔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터널 비상 탈출로를 향해 돌진했다.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자 숲속에 비포장도로가 나타났다. 태준은 자신이 이런 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이크는 미친 듯이 질주했다. 나뭇가지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거친 진동이 뼈를 울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고 본능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더욱 세게 껴안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했던 여자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있었다. 이 굴욕감과 생존 본능 그리고 극도의 혼란이 뒤섞여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가 의지하고 있는 이 여성은 누구인가? 그가 알던 한지원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이크를 조종하고 있었다. 마치 수백 번은 다녀본 길처럼 험준한 산길을 질주했다. 그녀는 터널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외딴 국도에 접어들고 나서야 속도를 줄였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 태준이 시간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쯤 바이크는 양평 외곽에 버려진 공장 지대처럼 보이는 곳으로 접어들었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창고 건물 앞에서 바이크가 멈췄다. 지원은 내리지도 않고 리모컨을 눌렀다. 철컥 소리와 함께 녹슨 셔터가 소리 없이 부드럽게 올라갔다. 그들은 어두운 내부로 진입했고 셔터는 그들 뒤에서 다시 완벽하게 닫혔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지원이 바이크의 시동을 껐다. 정적이 찾아왔다. 태준은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찰칵. 지원이 벽에 스위치를 올리자 최소한의 조명이 켜졌다. 그곳은 낡은 창고가 아니었다. 내부는 군사작전 기지를 방불케 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공간에는 각종 통신 장비와 모니터 지도,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무기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간이 침대와 의료용품 키트가 놓여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국정원 NIS의 잊혀진 안전가옥이었다. 지원은 헬멧을 벗어던지고 바이크에서 내렸다.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통신 장비로 걸어가 전원을 켰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바닥에 있는 센서 건드리면 당신 머리통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태준은 바이크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권력, 그의 돈, 그의 제국은 이 공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곳은 그의 세계가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의 세계였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그는 무력한 침입자에 불과했다. 권력관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유진그룹의 냉혹한 지배자 강태준은 이제 피해 젖은 생쥐꼴로 구석에 서 있었고, 그가 무시했던 유령 같은 아내 한지원은 이 공간의 절대적인 지배자였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위성 주파수를 맞추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을 보던 태준의 눈에 그녀의 팔뚝에 그어진 낡고 하얀 흉터가 들어왔다. 그것은 그가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것은 자상치상이었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의 조용한 걸음걸이, 감정 없는 눈빛,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태도. 그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극도로 훈련된 자가 자신의 본능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앉아. 지원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명령했다. 그녀는 간이 의자를 발로 걷어차 그에게 보냈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원은 그제야 그를 돌아봤다. 그녀는 구급 상자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거친 소독솜으로 그의 뺨에 난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악. 태준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그것은 소독약의 따가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고 기계적이었다. 그가 알던 존재감 없던 아내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상당한 병사를 치료하는 군의관의 손길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강철 클램프처럼 그의 손목을 옥죄었다. 가만히 있어. 피냄새 맡고 쥐새끼들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그녀의 눈이 그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붙였다. 그 차가운 시선에 태준은 얼어붙었다. 그는 평생 이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순수한 사례,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의 절대적인 자신감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를 붙였다. 치료가 끝나자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통신 장비로 돌아갔다. 태준은 자신의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떨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주는 초현실적인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나왔다.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온 그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당신 대체 뭐야? 지원은 등을 돌린 채였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안전가옥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내가 경고했잖아. 그녀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경고를 무시한 건 당신이야, 강태준. 그게 무슨... 태준이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막혔다. 지원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장식품이라고 했지. 무능하고 공허한 껍데기라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이 경멸했던 그 껍데기가 지금 당신 목숨을 쥐고 있어.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여자가 아니면 단 1분도 생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안전가옥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귀에는 오직 낮게 울리는 환풍기 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고동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여자가 구급상자를 정리하고 총기의 약실을 확인하고 알 수 없는 암호가 떠있는 모니터를 주시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 위에는 이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오만함,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이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원초적인 공포와 함께 굴욕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답을 원했다. 그는 지배자였고 지배자는 질문이 아닌 신문을 받아야 했다. 말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필사적으로 예전의 권위를 흉내내려 애썼다. 대체 정체가 뭐야? 이 모든 건 다 뭐냐고. 날 속인 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결혼 자체가 전부 연극이었나?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 모든 혼란의 희생양이라고 믿고 싶었다. 한지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석의 2차 타격대가 터널 현장에 도착하고 자신들의 목표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는 교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연극, 그녀가 차갑게 반문했다. 그래, 연극이었지. 당신이 그렇게나 경멸에 맞지 않던 그 무기력하고 텅 빈 아내 역할 말인가. 아주 성공적인 연극이었어. 당신의 그 오만함 덕분에. 그녀의 말은 태준의 뺨을 다시 한번 후려갈기는 듯했다. 그의 경멸이 그녀의 위장을 도왔다는 뜻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통증으로 다리가 휘청겼지만 그는 벽을 짚고 버텼다. 날 기만했어. 네가 감히 누굴... 지원이 의자를 걷어차며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가 알던 텅 빈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5년간 억눌려온 분노와 얼음 같은 냉철함이 뒤섞여 있었다. 기만 내가 당신을 기만했다고. 그녀는 조소했다. 내 이름은 한지원. 하지만 그건 5년 전에 죽은 이름이야. 내 진짜 이름은 고스트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운 안전가옥의 공기를 갈랐다. 국가정보원 흑색 작전팀. 내 전문 분야는 심리전 침투 그리고 제거였지. 태주는 숨을 멈췄다. 국정원 그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그녀의 집안 배경을 모두 조사했다. 몰락한 명문가 조용한 미대 졸업생. 그 어디에도 이런 정보는 없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따위가 5년 전. 지원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꺼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인천항 대규모 무기 밀매 조직 소탕 작전. 하지만 정보가 샜어. 완벽한 함정이었지. 내부 배신자 때문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다. 내 팀은 전멸했다. 12명의 동료가 내 눈앞에서 죽었어. 그녀는 자신의 팔뚝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내 약혼자도 내 품에서 죽었지. 조직은 거대한 배신을 덮기 위해 유일한 생존자인 내게 모든 책임을 돌렸어. 난 불명의 저녁과 감시 속의 삶 혹은 죽음을 선택해야 했지. 태주는 이 끔찍한 이야기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그가 살아온 비즈니스 세계의 암투와는 차원이 다른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넌 죽음을 택했군. 그래, 한지원은 그날 공식적으로 작전 중 실종 사망 처리됐다.
지원이 다시 그에게 다가섰다. 난 사라져야 했어, 유령처럼. 조직 내부에 숨어있는 진짜 배신자를 찾아낼 때까지, 그리고 내 동료들의 복수를 할 때까지. 난 숨을 곳이 필요했어. 그녀의 시선이 태준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태준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설마 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 필요했어. 지원이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아주 화려하고 모두의 주목을 받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곳. 강태준 회장의 아내. 몰락한 가문 출신의 야망도 생각도 없는 멍청한 장식품. 태준은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그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한 바보였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경멸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남편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방패로 선택한 것이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이 내 최고의 안전장치였어. 지원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넌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넌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봤으니까. 덕분에 난 5년 동안 안전하게 내 일을 준비할 수 있었지. 넌 내게 완벽한 엄폐물이었어, 강태준 씨.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자부심, 그의 판단력, 그의 제국. 그 모든 것이 이 여자 한 명의 손에 의해 부정당했다. 그럼 박진석은, 그는 마지막 남은 의문점을 쥐어짰다. 그 이름이 나오자 지원의 얼굴이 다시 싸늘하게 굳었다. 박진석, 그놈이 바로 5년 전 인천항 사건의 배후에 있던 자금줄이야.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박진석과 해외 무기상들이 접촉하는 위성 사진과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당신은 고작 기업 인수를 한다고 생각했겠지. 멍청하긴. 그녀는 태준의 무지를 비웃었다. 박진석은 유진그룹 따위엔 관심도 없었어. 그는 당신이 인수하려던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위성 물류 추적 시스템을 원했던 거야. 그게 그의 불법 무기 거래 네트워크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거든. 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이 사자들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의 심장부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럼 나는, 당신은 그저 길을 막고 선 귀찮은 벌레였을 뿐이야. 그래서 스콜피온을 보낸 거지. 그들은 사업가가 아니라 5년 전 내 동료들을 죽인 그 전문 살인 기계들이고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터널에서의 학살을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보았다. 분노도 굴욕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생경한 감정이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했던 짓을 떠올렸다. 그녀의 경고, 가지 마세요. 함정이에요. 그리고 그가 날렸던 따귀. 어젯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당신 뺨을 때렸을 때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군.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롭게 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은 어젯밤 당신 목숨을 구하려던 유일한 사람을 때렸어. 그녀는 무기 보관함으로 걸어가 소총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이 당신 눈을 멀게 했고 당신 귀를 막았어. 오늘 터널에서 죽은 건 당신의 부하들이지만 사실 당신은 이미 어젯밤 내 서재에서 죽었던 거야.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증오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심연을 가진 존재였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의 대가를 깨달았고 그 대가는 그의 목숨이었다. 그리고 그 목숨은 지금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여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박진석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승자의 여유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에는 산산조각난 크리스털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고 수억 원짜리 현대 미술품이 벽에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박진석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방금 전 현장에서 돌아온 생존자 다리가 부러진 스콜피온 단원 하나에 멱살을 쥐고 있었다. 12명 최정예 스콜피온 팀원 12명이 전멸했어. 그런데 고작 여자 하나, 박진석의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다. 그리고 최 실장까지 이로써 강태준은 어디에 있지? 그 여자와 함께 사라졌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는 생존자를 벽에 처박았다. 남자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헐떡였다. 회장님,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총을 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군사훈련을 받은 그 이상입니다. 박진석은 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5년 전의 악몽 인천항에 그 유령을 떠올렸다. 설마 그녀가 살아있다고? 그는 그 불길한 생각을 애써 떨쳐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강태준이 숨겨둔 비장의 카드일 것이다. 혹은 제3의 세력이 개입한 것일 수도. 도시 전체를 봉쇄해. 그가 남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경찰 내부의 우리 라인을 총동원해. 강태준의 얼굴을 모든 언론에 뿌려. 유진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박진석은 자신의 거대한 정보망을 가동했다. 그는 더 이상 강태준을 단순한 제거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 정체불명의 유령과 함께 있는 강태준은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었다. 모든 하수구를 뒤져서라도 그들을 찾아내. 그리고 그 여자는 가능하면 산채로 잡아. 난 그녀의 정체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의 눈이 병적인 광기로 번뜩였다. 같은 시각 버려진 안전가옥. 한지원과 강태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자신의 상처가 아니라 5년 동안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온 아내라는 존재가 주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경멸의 대상이 사실은 공포의 대상이었음을, 그리고 이제는 유일한 생존의 동아줄임을 깨달았다. 지원은 그의 혼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전투태세로 복귀해 있었다. 그녀는 암호화된 통신을 감청하며 박진석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박진석이 미쳐 날뛰고 있어. 그녀가 모니터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가 가진 모든 연주를 동원하고 있어. 경찰 언론, 그리고 거리의 깡패들까지. 앞으로 1시간 안에 이 도시는 당신을 잡기 위한 거대한 감옥이 될 거야. 태준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는 평생 이런 식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의 싸움은 이사회실이나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지? 다른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나? 아니면 밀한기라도? 도망 지원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박진석은 우리 둘 다 죽이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아.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 없어. 도망은 답이 아니야. 공격이 최선의 방어지. 공격, 우리가 뭘로? 당신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저들은 군대야. 우린 고작 둘뿐이라고. 태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는 다시 유진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질린 한 명의 나약한 남자로 돌아가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지원의 차가운 한마디가 그의 절규를 끊었다. 태주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난 싸울 줄 몰라. 난 당신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만 했다. 당연히 아니지. 지원이 무기고에서 소총의 부품을 점검하며 말했다. 당신은 총을 쏠 줄도 사람을 죽일 줄도 몰라. 당신은 그저 오만한 사업가일 뿐이야. 하지만 당신에게는 내가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어. 그녀는 태준의 머리를 가리켰다. 바로 그거. 당신의 그 비상한 두뇌와 유진그룹의 막대한 자원. 지원은 벽에 걸린 거대한 도시 계획도 앞으로 걸어갔다. 박진석은 오늘 밤 자신의 본거지인 더 시타델에서 파티를 열 거야. 당신의 사망과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성공적인 인수를 축하하기 위해서지. 그의 모든 불법 자금 파트너들이 모이는 자리야. 그 미친놈.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도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해야 하거든. 특히 오늘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었을 때는 더더욱 그의 파트너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해. 그의 오만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지원은 지도 위에 한 건물을 붉은 펜으로 그었다. 더 시타델이었다. 5년 전 인천항에서 내가 놓친 건 박진석 본인이 아니라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핵심 증거였어. 그의 불법 무기 거래 장부. 그건 에이펙스의 물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고 그 원본 데이터는 더 시타델의 메인 서버 그놈의 개인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빼내지? 그곳은 요새야. 내가 아는 한서울에서 가장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는 건물이라고. 스콜피온의 남은 병력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을 테고.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자살 행위였다. 맞아. 그래서 내가 잠입하는 동안 당신은 밖에서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야 해. 지원이 그에게 노트북을 밀었다. 이건 군용 위성 네트워크에 직결된 내 개인 장비야. 당신의 그 더러운 돈으로 구축한 유진그룹의 데이터 센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태주는 그제야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싸움이었다. 뭘 원하지? 혼란. 내가 그 건물에 침투해서 빠져나올 때까지 박진석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거대한 혼란이 필요해. 전력망, 통신망, 교통 시스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강태주는 처음으로 이 상황에서 자신이 쓸모있다는 것을 느꼈다. 굴욕감과 공포가 사라지고 차가운 승부사의 본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미친 듯이 코딩을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전력망 정도로는 안 돼. 그들은 자체 비상발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걸렸다. 내가 2년 전에 그 건물에 보안 시스템 자문을 해준 적이 있지. 그들이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래, 바로 여기군. 그는 유진그룹의 위성망을 통해 더 시타델의 내부 시스템 도면을 해킹해 들어갔다. 그들의 서버 냉각 시스템은 시의 중앙 상수도관과 연결되어 있어. 내가 유진건설의 비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구역 전체의 수압을 최대로 높이면 그들의 서버실은 30분 안에 침수될 거야. 태준이 말했다. 아니, 그건 너무 오래 걸려. 지원이 그의 계획을 수정했다. 침투할 시간은 단 10분이야. 그들이 백업 서버로 전환하기 전에 내가 들어가서 나와야 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태주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웃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박진석은 오만해.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지. 난 그의 시스템을 공격하지 않겠어. 난 도시 전체를 공격할 거야. 그는 유진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연산력을 이용해 서울시 교통통제 시스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 11시 정각. 더 시타델이 위치한 강남 중앙지구 방형
5km 내의 모든 신호등을 마비시킬 거야. 동시에 유진 통신망을 이용해 그 일대의 모든 통신을 15분간 블랙아웃 시키겠어. 경찰도 소방서도 스콜피온의 지원 병력도 그 지옥 같은 교통체증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될 거야. 한지원은 그의 계획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준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파괴력을 지닌 전략가임을 인정했다. 그는 총 대신 돈과 시스템을 사용할 뿐이었다. 좋아. 15분. 그 안에 내가 증거를 확보하고 빠져나오지. 그들은 더 이상 경멸하는 남편과 위장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전쟁터에서 싸워온 2명의 괴물이었다. 하나의 목적, 즉 박진석의 파멸을 위해 마지못해 손을 잡은 위험한 동맹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지원은 다시 검은 라이딩 슈트를 입기 시작했고 태준은 디지털 세계의 전쟁을 준비했다. 데오 시타델, 더 시타델. 강남의 심장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며 솟아오른 강철과 유리의 요새. 박진석의 왕국이자 그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탑이었다. 오늘 밤 이 요새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모든 어두운 권력자들이 모여 강태준의 사망을 축하하는 연회장으로 변해 있었다. 값비싼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고 승자의 웃음소리가 클래식 선율을 비웃듯 울려 퍼졌다. 박진석은 자신의 왕좌와도 같은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강태준이 그토록 원했던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인수 서류가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다. 터널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은 그를 잠시 불쾌하게 했지만 결국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강태준은 사라졌고 그의 제국은 곧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그는 옆에 선 스콜피온의 새로운 지휘관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그 여자는 아직 흔적도 못 찾았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도시 전체를 이 잡듯 뒤지고 있지만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시타델은 개미 한 마리 얼씬할 수 없는 완벽한 요새입니다. 제 남은 병력이 건물의 모든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 시각 안전가옥. 강태준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광적인 속도로 춤추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 전체의 신경망을 손에 쥔 디지털 유령이었다. 11시 정각까지 3분 전. 모든 준비는 끝났어. 내 신호와 동시에 저 빌딩은 15분간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고립될 거야. 한지원은 검은 헬멧을 쓰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몸은 다시 한번 검은색 강화 슈트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권총의 약실을 확인하고 허리에 찼다. 15분. 그 안에 모든 걸 끝내겠어.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더 이상 증오나 경멸은 없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공유한 위험한 공범자들의 차가운 신뢰만이 존재했다. 살아서 돌아와. 태준이 불쑥 내뱉었다. 그것은 명령도 부탁도 아닌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였다. 지원은 대답 대신 헬멧의 바이저를 내렸다. 그녀는 슈퍼바이크에 올라탔고 안전가옥의 셔터가 열리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밤 10시 59분 50초. 지원은 더 시타델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의 그림자 속에 바이크를 세웠다.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한 요새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10, 9, 8. 그녀는 엔진의 RPM을 높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3, 4, 1. 밤 11시 정각. 강태준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리고 도시가 죽었다. 더 시타델 주변 방향 5km 내의 모든 신호등이 일제히 꺼졌다.
화려했던 강남의 거리가 순식간에 암흑과 혼돈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차들이 뒤엉키며 굉음을 내질렀고 경적 소리가 도시를 뒤덮었다. 동시에 그 일대의 모든 통신 기지국이 마비되었다. 휴대폰 신호가 끊기고 경찰 무전이 잡음으로 변했다. 더 시타델의 펜트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음악이 끊기고 비상등을 제외한 모든 조명이 꺼졌다. 파티장에 모여있던 거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정전인가? 회장님, 외부 통신망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교통통제 시스템도 마비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비 상태입니다. 박진석의 부하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박진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격이었다. 당장 비상전력으로 돌려 보안 시스템 최대로 가동해. 바로 그 혼란의 순간 한지원은 움직였다. 그녀의 바이크가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아수라장이 된 도로를 고개하듯 질주했다. 그녀는 빌딩 정면이 아닌 후면의 서비스용 주차장으로 향했다. 태준이 만들어낸 15분의 골든타임. 그녀의 침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바이크에서 내리지 않고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아 박살내며 지하 주차장으로 돌진했다. 경비원 2명이 총을 들고 달려나왔지만 그녀의 소음 권총이 먼저 불을 뿜었다. 그녀는 바이크를 버리고 환풍구 덕트를 향해 달렸다. 태준이 미리 해킹해둔 도면대로였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빌딩의 외부 보안 시스템은 도시 마비와 함께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 그녀는 와이어를 이용해 3층 높이의 환풍구를 기어 올랐고 내부로 진입했다. 복도를 순찰하던 스콜피온 단원 2명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들이 경보를 울릴 틈도 주지 않았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그녀는 한 명의 목을 꺾고 다른 한 명의 심장에 정확히 칼을 박아 넣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최상층 아래에 위치한 박진석의 개인 금고이자 메인 서버룸이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질주했다. 하지만 그녀가 서버룸 입구에 도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두꺼운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육중한 금고문. 그리고 그 앞을 지키고 있는 2명의 중무장한 경호원이었다. 내온 누구냐? 그들이 총구를 겨누었지만 지원은 이미 움직인 후였다. 그녀는 벽을 박차고 날아올라 한 명의 총을 쳐내고 동시에 다른 한 명의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순식간에 2명을 제압했지만 문제는 금고문이었다. 이 문은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기계식 잠금 장치로 작동하고 있었다. 태준의 해킹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었다. 젠장. 그녀가 소형 폭탄을 설치하려던 순간 복도 저편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박진석이 내부의 독립적인 센서를 통해 그녀의 침입을 알아챈 것이다. 침입자다. 102층 서버룸 입구 전 병력 그곳으로 집결해. 박진석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건물 전체가 봉쇄되기 시작했다. 안전가옥의 태준도 이 상황을 파악했다. 지원의 헬멧에 달린 소형 카메라를 통해 그녀가 덫에 걸렸음을 알았다. 망할, 저놈이 아날로그 방식을. 15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도시의 교통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지만 시타델 내부의 병력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태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모니터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지원 들려 5분, 아니 10분을 더 벌어주겠어. 내가 내부 시스템으로 놈들을 교란시키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문을 열어. 그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자문해 주었던 이 건물의 화재 경보 시스템의 백도어를 찾아냈다. 그는 화재 경보를 작동시켰다. 하지만 단순한 경보가 아니었다. 그는 서버룸을 제외한 모든 층의 스프링클러를 터뜨리고 방화 셔터를 무작위로 내려보냈다. 펜트하우스의 파티장은 물바다가 되었고
스콜피온의 병력은 오작동하는 방화 셔터에 막혀 혼란에 빠졌다. 지원은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고마워 여보. 그녀는 처음으로 농담 같은 말을 내뱉으며 준비한 소형 플라스마 절단기로 금고문을 지지기 시작했다. 티타늄 문이 붉게 달아오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직접 그의 최측근 경호원 5명과 함께 나타났다. 거기까지 다 유령. 박진석의 눈은 사리로 불타고 있었다. 네가 5년 전에 그 망령이었군. 다시 만나는군. 이번엔 내 무덤을 확실히 파주지. 총격전이 벌어졌다. 지원은 절단기를 버리고 엄폐물 뒤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혼자였고 그들은 6이었다. 총알이 콘크리트 벽을 깎아내며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는 정확한 사격으로 2명을 쓰러뜨렸지만 그녀의 어깨에도 총알이 스쳤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데이터 다운로드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그녀는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박진석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끝이다. 내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지. 그가 총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겨누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의 비상문이 거칠게 열렸다. 내 멍청한 오만함이 내 놈을 죽이는 거야. 박진석, 강태준이었다. 그는 화재 경보에 혼란을 틈타 자신이 알고 있던 건물의 비밀 통로를 이용해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총 대신 소화기가 들려 있었다. 박진석과 그의 부하들이 이 예상치 못한 침입자에게 잠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태주는 무거운 서벌렉 카트를 박진석을 향해 힘껏 밀어버렸다. 으악! 박진석은 카트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강태준, 박진석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내 놈이 감히. 그는 부하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은 지원에게는 영원과도 같았다. 어깨의 고통을 무시한 그녀는 몸을 날렸다. 그녀는 더 이상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를 지키려는 한 마리의 암사자였다. 그녀는 박진석의 부하가 태준에게 총을 겨누기 전에 그의 목을 꺾어버렸다. 남은 2명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지원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한 명의 총을 빼앗아 다른 한 명을 쏴버렸다. 이제 복되는 지원과 태준,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박진석만이 남았다. 박진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품속에 칼을 뽑아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너부터 죽여주마. 하지만 태준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소화기를 박진석의 얼굴에 정면으로 분사했다. 커헉! 박진석이 시야를 잃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지원이 다가왔다. 그녀는 박진석의 팔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의 턱을 잡아 벽에 쳐박았다. 그리고는 그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데이티어 태준이 소리쳤다. 지원은 박진석을 기절시키고 녹아내린 금고 문틈으로 들어가 서버에 데이터 추출용 USB를 꽂았다. 다운로드 바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진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태준이 미리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었다. 5년 만이야. 지원은 다운로드가 완료된 USB를 뽑아들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태준은 부상당한 그녀를 부축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장식품이나 방패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어준 그녀를 보고 있었다. 2 사람은 박진석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뒤로한 채 어둠 속으로 함께 사라졌다. 사이렌 소리가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메아리치기 시작했을 때 강태준과 한지원은 이미 더 시타델의 지하 서비스 통로를 통해 연기처럼 빠져나오고 있었다. 태준은 총상을 입은 지원의 어깨를 단단히 부축했다. 그녀의 체중이 그에게 고스란히 실렸다. 그것은 더 이상 그가 경멸하던 무의미한 짐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구한 구원자의 무게였고 그가 기꺼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였다. 아드레날린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지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깨에서 흘러나온 피가 그녀의 검은 슈트를 적시고 있었다. 괜찮아,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의 절박함과 진실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지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들은 안전가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태준은 미리 준비해둔 비상용 차량에 그녀를 조심스럽게 태웠다. 박진석의 모든 범죄가 담긴 USB, 즉 5년 묵은 복수의 증거는 지원의 손에 단단히 쥐어 있었다. 태준은 채 타자마자 암호화된 위성 전화로 지원의 옛 상사 민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증거는 확보했다. 고스트는 무사하다. 좌표를 전송할 테니 나머지를 처리해. 다음날 새벽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유진그룹의 라이벌이었던 박진석 회장이 국제 무기 밀매 및 살인 청부 조직 스콜피온의 수장이었음이 밝혀졌다. 더시 타델에서 벌어진 총격전은 국정원과 검찰의 대테러 합동작전으로 보도되었다. 지원이 목숨을 걸고 빼낸 데이터는 완벽한 증거가 되어 박진석의 제국을 뿌리째 무너뜨렸다. 언론은 5년 전 인천항 참사의 진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다. 당시의 지휘관이었던 고스트가 모든 오명을 벗고 내부 배신자들을 색출해냈다는 사실이 익명으로 보도되었다. 물론 한지원이 바로 그 고스트라는 사실은 국정원의 최고 기밀로 봉인되었다. 그녀는 세상의 기록 속에서는 여전히 죽은 존재로 남았다. 유진그룹 역시 이 거대한 태풍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강태준은 검찰에 소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박진석의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피해자이자 핵심 조력자로 분류되었다. 그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경영 방식이 잠시 도마 위에 올랐지만 그의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큰 위협이었던 박진석이 사라지면서 유진그룹은 역설적으로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태준과 지원은 마침내 그들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을 태운 세단이 그 육중한 철문을 통과할 때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 저택은 그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 곳이었고 태준의 경멸과 지원의 위장이 공존했던 차가운 감옥이었다. 넓은 로비는 여전히 차가운 대리석으로 번쩍였지만 태준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는 이 거대한 공간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공허함의 원인을 오직 지원의 탓으로만 돌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집사와 모든 고용인에게 무기한 유급 휴가를 명령했다. 이 거대한 저택에는 오직 그들 두 사람만이 남았다. 지원은 어깨에 깨끗한 붕대를 감고 있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의 습관처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조용히 자신의 방이 있는 서쪽 제낙 날개으로 향하려 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박진석은 잡혔고 동료들의 복수도 이루어졌다. 이제 그녀는 다시 유령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야 했다. 가지마. 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한 지배자의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망설임과 간절함이 뒤섞인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원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기 위한 위장된 공허함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낸 자의 진정한 평온이었다. 그들은 태준의 서재에 마주 앉았다. 바로 그가 지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녀의 뺨을 내리쳤던 그 모욕의 장소였다. 태준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는
말을 쉽게 잊지 못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세게 쥐었다. 당신 말이 전부 맞았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내 오만함이, 내 멍청한 자존심이 내 눈을 멀게 했어. 난 당신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 아니,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았지. 난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을 경멸하고 혐오하고 모욕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하려고 그 위험을 경고했을 때 난 당신을 때렸어. 그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고통스럽게 말했다. 그날 터널에서 죽었어야 하는 건 내 부하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어.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로는 절대로 부족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오. 지원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녀는 그의 사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알 수 있었다. 당신의 사과 받아들이죠. 그녀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내게만 사과할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도 사과해야 해요. 당신의 그 오만함이 당신 자신을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까요. 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날 이용한 거였어. 그는 확인하고 싶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마지막 의문이었다. 날 방패로 당신의 복수를 위한 엄폐물로 썼던 거요. 맞아요. 지원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인정했다. 난 5년 전의 복수를 위해 당신이 필요했어요. 당신의 철저한 무관심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당신의 지위가 필요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당신도 몰락한 내 가문의 명예가 당신의 사업을 위한 장식품이 필요했잖아요. 우린 처음부터 서로를 이용한 철저한 거래 관계였어요. 당신은 내 명예를 난 당신의 무관심을. 그럼 이제 어쩔 거지?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당신의 복수는 끝났고 난 더 이상 당신의 방패가 될 필요가 없어졌어. 우리가 맺었던 이 결혼, 이 계약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잖소. 그는 이 말을 하는 자신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놀랐다.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지원은 대답 대신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칠흑 같던 밤이 완전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에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다. 진정한 새벽이 오고 있었다. 맞아요. 아무 의미 없죠. 그녀가 그의 말에 동의했다. 우리가 알던 강태준과 한지원은 아마도 더 시타델에서 그날 밤 함께 죽었을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녀의 완전한 의지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전투로 다져져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더 이상 유령의 차가운 손길이 아니었다. 이 서류상의 결혼은 분명 끝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평생 경멸했던 그 눈동자 속에서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을 발견했다. 그 눈 속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공포가 없었다. 혼란과 호기심, 경외감, 그리고 존중이라는 아주 낯선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야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군요. 당신은 더 이상 오만한 폭군이 아니고 나도 더 이상 텅 빈 유령이 아니에요. 태주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이 여자를 한지원을 그리고 고스트를 처음으로 하나의 존재로 받아들였다. 강인하고 위험하며 깊은 상처를 지녔지만 놀랍도록 빛나는 존재. 그리고 그는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처음으로 보았다. 오만함의 껍데기가 모두 벗겨진 상처받고
구원받은 한 명의 나약한 남자.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러웠다. 지원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와 결혼한 이래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서재를 나섰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있겠죠. 계약이나 거래 혹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강태준이라는 남자와 한지원이라는 여자로서. 태준은 그녀의 말에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들의 지독했던 증오는 폭력적인 밤과 함께 끊었다. 그리고 그 폐허가 된 관계 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